네, 안녕하세요. 대전 대신고등학교 이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 대한 이해와 도움 자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다 필요 없고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좋은 학과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과 또는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 뭐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정보 찾지 않고 누군가가 이 대학 이 학과 가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도 몇 점을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건 수시에서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지 공감이나 위로, 무한 긍정을 통해서 합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물고기를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좋은 물고기의 기준이 다른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도 어느 대학, 어느 학과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걸 상담교사한테 저한테 가장 좋은 대학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대학의 범위 또는 지역 또는 관심 학과 정도는 결정을 한 다음에 문의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겠지만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쉬운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대학 선택도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정시에서도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 정도 등급을 가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수시에 교과나 종합의 수능 최저는 등급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뭐 3합 7, 2합 4 뭐 이런 개념을 사용하죠. 그런데 정시에서는 등급을 사용하는 학교가 아주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 상위권 대학 같으면 변환 표준점수 등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를 알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정시, 수능 위주 상담은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한 올해 수능이 어려웠대요, 쉬웠대요 이런 말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누적비, 즉 작년에 200점이 몇 등 했느냐, 그럼 올해는 몇 등이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마 학생들은 본인이 학교에서 중간이나 기말 시험을 본 다음에 등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 90점 맞았어, 95점 맞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90점이 상위 4% 안에 들어가면 1등급, 11% 안에 들어가면 2등급 되는 거죠. 내가 중간에 95점 맞아서 2등급이었는데 기말에는 99점 맞았으니까 1등급일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한, 즉 100점 맞은 학생이 4%를 넣으면 나는 2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100분이라던가 표준점수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대기업의 대입상담 프로그램 이런 경우에는 누적비, 즉 작년에 이 정도 점수가 몇 등 했냐, 그러면 올해는 몇 등 정도 할 거냐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즉 대학이 우선이냐, 학과가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이 우선이냐, 수업료가 싼 게 중요하냐, 장학금이 많은 게 중요하냐, 취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실제로 구체적인 도움되는 자료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대입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 초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전에서 정시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학생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방법과 중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방법과 하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은 좀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상위권은 올해 표준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군별 학생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위권 대학, 대전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 국립대학만 하더라도 각 대학의 수시 2월 정시 모집 인원, 경쟁률 이런 각각 대학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알려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3년 동안의 경쟁률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3년 동안 이 정도 경쟁률이었고 그때 합격선이 이 정도였다. 그럼 올해 모집 인원이 있는다든가 줄어든다든가 또는 뭐 합격 지원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달라질 거라는 거고요. 마지막 2월 말에 가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2월 말까지 잘 기다리고 준비를 하면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 일정입니다. 일단 수시, 현재는 수시 합격자 발표하고 있고, 오늘 내일까지 하면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면, 그 다음, 즉, 목요일부터 충원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는 대학에 따라서 홈페이지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끔 그런 질문도 하십니다. 내가 수능 점수가 참 잘 나와서 이번 수시를 안 하고 그냥 수능만 가면 안 돼요. 즉 이미 충원 합격 번호가 들어왔는데 그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또는 홈페이지 내용을 본인이 확인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일단 수시 합격 사실이 있으면 정시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화를 못 받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합격이 취소되지는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시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게 다 끝나고 나면 12월 31일부터 정시 원스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시가 다 끝나고, 즉 다시 말하면 27일이 지나고 28일, 29일이 돼야 최종적으로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 얼마큼 정시로 이율할 거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현재는 대략적인 기준점, 이 정도 대학 가능하겠다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대학 학과 지원 여부는 수시의 미등록 충원이 다 마감된 이후 28일, 29일, 30일 이때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추가 모집이 2월 말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모집 시기별 인원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래 부분이 정시 모집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월을 포함하면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좀 보시면 좋은 게 정시에서도 교과전형 선발이 있습니다. 종합전형 선발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으로 기회균형 이런 쪽에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따라서 내가 내신은 정말 좋은데 수능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런 교과전형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염두에 두면 좋겠다. 자, 정시 전형별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종합이라는 게 좀 있고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정시 모집이 좀 많고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능의 위주의 전형이 좀 적다.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 조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가 추가 모집 기간입니다. 모집 학교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 앞서 본 거랑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을 포함해서 실제 교과나 종합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충합 모집에서는 7,000명 정도까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시, 그 다음에 정시까지 못 뽑은 인원을 추가해서 뽑는 인원이거든요. 더 나아가 그 수능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는 것처럼 의학 계열도 추가 모집 인원이 상당합니다. 물론 뭐 선발 인원이 1명, 2명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물론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다. 지금 의학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른 학과도 비슷하다. 따라서 내가 정시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 2월 말까지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모집 시기별 앞서 말씀드린 거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정시가 좀 많고 지역은 수시가 굉장히 많은 비율인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2월 인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비수도권은 생각보다 2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시 모집 군별 인원입니다. 많이 얘기하는 게 모집 인원이 줄었어, 늘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위권 대학은 분명히 군별 모집 인원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합격선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대학들은 군별 모집이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시 2월을 통해서 얼만큼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주로 강조할 게 수도권 서울 상위권 대학보다는 지역대학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의 2월 인원을 보면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뭐 10여 명 내외, 20명 내외 정도가 대부분이죠. 반면에 대전 지역 학교를 지역 대학을 좀 보면 이렇게, 즉 충남 충북대만 하더라도 인원이 170명, 140명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지역 거점 국립대가 아니고 전체로 늘리면 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 소재 대학을 중에 충청권으로 가면 최초는 5,500명 정도를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12,800명까지 선발 인원이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서울 15개 대학이나 서울 소재대학의 증원 인원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폭의 추가 인원이 발생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대전 지역을 보겠습니다. 전체 대학은 아니지만 자,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들 충남대, 아니면 충북대, 건양대, 공주대, 대전대 쭉 보면 최초 모집이 적은 학교는 10명, 21명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2월로 인해서 450명, 480명까지 모집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지역대학을 생각하시면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단순하게 군별 이동 아니면 뭐 이런 부분보다 실제 어느 정도 인원이 정시로 추가해서 뽑냐, 따라서 어떻게 경쟁률이 형성되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시라고 하는 건 수능 위주 전형이라는 건 졸업생 전형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건 맞습니다.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뭐 약 8대2란 말을 쓰는데요. 수시에는 거의 80% 이상이 재학생이 합격을 하고 있고 정시는 많게는 7, 80%가 졸업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데 서울 상위권은 더 그 경향이 심한 거고요. 지역대학은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신 학교 이건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요. 역시 지역대학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울권 지역을 보면 특별시 서울시겠죠. 서울의 학생들,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중에 상당수는 졸업생일 겁니다. 반면에 대전에 속해 있는 광역시 다 포함해서 그 비율이 서울권, 수도권의 특별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권 대학은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전, 충청 일부 지역을 보면 저기 광역특별자치시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의 46% 정도가 광역특별자치시 학생들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저기의 절반 이상이 대전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충북대가 광역시가 아니고 중소도시로 들어가는 이유는 충북대 위치 자체가 청주시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충북대 정시 합격생의 역시 절반 가까이가 충북 학생들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역대학과 서울권대학은 지원자 패턴, 그 다음에 등록생의 성격이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가 수시 모집 합격하면 정시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등록을 포기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합격 전화를 받지 않아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역시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등록하지 않으면 정시 합격했는데 등록하지 않았다. 그럼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고요. 밑에 아래 있는 것처럼 최종 등록 마감일 전에 정시를 포기하면 역시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 지원 자격 많이 아실 거예요.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해서 수시 합격하면 지원이 불가능한데 다만 대전 같으면 카이스트 이런 학교겠죠. 한예종 사관학교 이렇게 특수목적 대학의 경우에는 예외다라는 거고요. 가나다군 수시는 6회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1회씩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전문대학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수능 점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등급을 가지고 이 정도 등급이면 대학 어디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수능 성적표를 정확히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사들 많이 썼어요. 작년에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많았고 올해는 되게 쉽다. 뭐 이런 얘기 많으면서 마치 수능의 쉽고 어려움이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언론들은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물론 추상위권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표점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사례를 좀 보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비교를 계속하면서 언론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국어의 표점이 작년에는 150점인데 올해는 148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니면 수능에서 139점까지 내려왔어. 따라서 만점이 변할 거고 서울대 의대가 어떨 거야. 물론 당연히 서울대 의대의 표점은 변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즉 수능 등급으로 따지자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한테도 이 영향이 있는 거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자, 맨 위에 2024 그리고 2023 그리고 맨 밑에가 올해 수능입니다. 만점을 보면 2024는 150점 국어가 2023은 134점, 올해는 139점입니다. 따라서 저 만점 학생들이 지원하는 또는 1등급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2등급 한번 표준 점수 보시면 2024에 125점, 그 다음에 2023에 122점, 그 다음에 2025에 125점.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백분위는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은 실제 수능이 어렵고 쉬움이 거의 영향이 없는 거고요. 표점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최상위권 대학들만 시험의 난도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는 거지 대부분의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내려오면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게 표준점수와 백분위입니다. 물론 뭐 한국사나 영어는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그 등급을 다른 점수로 환원해서 활용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를 확인하시는 거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점수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원점수 있습니다.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점수라는 게 있죠. 그 해의 시험의 어려움과 쉬움에 따라서 만점이 달라지는 기준점이 드는 거고요. 백분위, 즉 100명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이 학생이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백분위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내신하고 동일합니다. 상위 4%는 1등급, 뭐 11% 2등급 이렇게 가는데 실제 정시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수시에 수능 최저 등급에서만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 위에 보면 변환 표준점수라는 표시를 해놨는데 저건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변환 표준점수다. 그리고 저 변환 표준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학이 좀 많다. 따라서 변환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대학 같으면 아직은 정확한 점수 계산이 어렵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각 점수에 따른 유불리입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있다고 할 때 표준점수, 백분위를 보면 저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저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뭐 A 대학은 백분위를 활용하는데 국어 25, 수학 40, 영어 20, 탐구를 하나를 보는데 15%를 본다. 이런 학교하고 표준점수를 사용하면서 수학을 20%만 보는 학과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백분위를 사용하는지 표준점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요. 따라서 단순하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큰 범위를 잡을 때는 백분위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나는 A 대학에 B학과를 갈 거야 라 결정되면 뒤에 안내드리는 대기업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그 점수를 입력한 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보셔서 이 대학 방식으로 계산해보니까 내가 좀 더 유리하다, 좀 더 불리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탐구 하나만 잘 봤는데 또는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고 나머지 성적이 별론데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면 유리한 대학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탐구 하나를 잘 본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죠.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나만 유리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구성이 되면 그렇게 유리한 학생들이 그 대학의 그 학과의 그 전형으로 지원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우리 애가 수학 점수는 좋아, 수학 점수는 안 좋아. 영어 등급이 좋아, 영어 등급이 안 좋아하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해서 그걸로 유불리라는 걸 계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점수 산출 방식이 다양합니다. 뭐 표점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표점과 변환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표점과 백분위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등급을 사용하는 일부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학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일부 대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백분위, 또 표점과 백분위를 다 사용한 학교,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 학교, 그리고 아주 드물게 등급을 사용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아까 반영 방법 말씀드렸는데 경희대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문도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을 좀 나눠서 반영 비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문계열은 국어 반영 비율이 35%인데 사회계열은 국어는 32지만 수학을 30% 반영하는, 그러면 동일한 인문계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학을 좀 더 잘 봤다. 그럼 사회계열에서 좀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물론 이걸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대학마다 찾아서 유불리를 계산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학생들끼리는. 따라서 그거보다는 그냥 경희대학 사회계열 환산 점수, 경희대 인문계열 환산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왜 가져왔냐면요. 이건 건국대회입니다. 올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게 상위권 대학은 또는 상위권 점수 학생들은 의대 이슈겠지만 실제 중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큰 이슈는 자유전공, 무전공입니다. 일부 대학은 그 전에도 자유전공, 자율전공을 뽑긴 했지만 사실 이번에 많은 대학들이 자유전공 또는 무전공을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 입시 결과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점을 잡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 수 있냐라고 따질 때 결국은 작년에 몇 점이 그 학교를 갔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올해 신설된 학과 또는 신설된 전형은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개 학과가 만들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올해 자유전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점을 잡는 게 꽤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요. 여러 이제 통계들 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자유전공의 합격선은 자유전공에 입학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위권 학과와 비슷할 거다라는 분석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인문계열에서 자유전공에 들어가서 뭐 사학과, 철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를 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다면 경영학과에 근접하는 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통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전공을 선택할 때는 좀 더 주의해서 잘 살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서 특정 과목을 필수 반영하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이게 아니면 이 대학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학을 필수 반영하는 또는 미기를 필수 반영하는 이런 학교가 나면 사실 그걸 시험을 보지 않았으면 지원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걸 환산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필수함을 수강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이것도 참고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대입 상담하는 교사들한테는 필요한 자료겠지만 실제 내가 A라는 B학과 또는 C라는 D학과를 가는 이런 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렸죠.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면 자동으로 이 계산은 나옵니다. 자, 가산점 반영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라든가 수학에 미적분을 했다든가 아니면 과학 탐구를 했다든가 사회 탐구를 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이 정도 대학이 있구나 이런 대학들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별 환산 점수를 하면 자동으로 이 계산은 다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고민하거나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어를 잘 봤어. 그러면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더 높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냥 영어 반영 비율이 10%인 학교보다 반영 비율이 20%인 학교가 더 유리하냐? 사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라고 하는 건 등급만 나오는데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을 얼마큼 줄 건지가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15% 하면 유리해, 10%하면 불리해. 이렇게 접근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사도 일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정시 전형 지원 시 고려할 사항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강의를 가보면 이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표준 점수가 뭐 높아졌어, 낮아졌어, 따라서 상위권 분포가 어떻게 될 거야, 뭐 몇 년 동안에 국어의 표준 점수가 이렇게 변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어떨 거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물론 강의 자료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특정 대학을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이걸 다 고려하면서 계산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대학 입학이라는 건 내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번에 90점 맞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90점이 몇 등이냐,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었냐, 5등이냐, 12등이냐, 이게 결국은 등급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4등 안에 들면 1등급, 95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5등이야. 그러면 2등급이 되는 것처럼 대학 입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대학의 학과에 내가 몇 등이냐를 가지고 끊는 거죠. 몇 점이냐를 끊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가 아니라 몇 등이냐. 즉 100명 중에 5명을 뽑으면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100명 중에 10명을 뽑으면 10등 안에 들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필요한 건 뭐냐면 올해 내가 받은 점수가 그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몇 등 정도 될 거냐는 아는 건데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 사례 석차, 누적비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것과 올해 그 선택 과목을 해서 그 학교 지원이 가는 학생들의 누적비를 두 개를 비교해서 작년에 대략 전체 수능시험 본 학생들 중에 만 등 정도가 이 학과를 들어왔는데 합격했어. 그럼 올해도 10,000등 정도 합격할 거야? 그럼 10,000등이 작년에 몇 점이었어? 320점이었어. 올해는 10,000등이 몇 점이야? 300점이야. 그럼 올해 300점이 작년 320점 합격했던 이 학과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누적비 개념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수능 결과 발표가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동제가 되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게 뭐냐면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도수분포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물론 당연히 입시하는 선생님들은 이걸 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걸 볼 일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목별 누적 인원만 발표한다. 근데 실제 기준을 잡으면 선택 과목별 누적도 필요하고요. 특히 졸업생 자료는 잘 수합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수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대부분의 대기업 자료 또는 상담 자료는 재학생 기준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위주 전형은 졸업생의 지원도 많고 합격생의 다수가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란 걸 보더라도 수시는 많게는 90%, 때로는 100% 사례가 다 나옵니다. 즉 10명 선발하는데 합격자 10명 자료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반면에 정시는 10명 선발하는데 1명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만큼 졸업생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처럼 누적비라는 개념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절대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따라서 뭐 이런저런 개인 또는 사설학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예상 점수를 주잖아요. 이번에 이 학과 이 대학은 몇 점에 합격할 거야라는 건 그냥 대략적으로 잡은 거지 그게 맞을 거야 이런 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학생과 B학생의 산출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단순 표준점수 합산은 A학생이 높습니다. 100분위도 A학생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영 비율을 쭉 계산하면 B학생이 합격하고 A학생이 불합격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 과학에 대한 가산점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100분위 표점이 아니라 큰 범위, 이 정도 위치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100분위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구체적인 건 환산 점수로 작년 점수와 비교해서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가군에서 몇 명 이동했고 나군에서 몇 명 이동했고 그냥 참고 자료. 그리고 수시 2월 인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앞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권 상위권 대학은 수시가 2월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모집 인원이 뭐 거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역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2월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2월에 따라서 2월이 많아진다는 건 원래 3명 뽑으려고 했는데 이 학과에 갑자기 수시 미등록이 많아져서 15명을 뽑겠다. 그럼 당연히 경쟁률이라든가 합격선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3명 뽑았던 학과가 올해 10명을 뽑으면 당연히 합격선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대학들은 이런 2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다리면서 이 인원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원서를 쓰라는 거냐? 난 내 점수가 이만큼 나왔고 내가 대학 가야 되는데 학과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자, 역시 정리부터 하면 이렇습니다.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범위입니다. 이 정도 대략적으로 지역 거점 국민도 갈 수 있겠다. 서울의 중위권 대학 갈 수 있겠다. 지역의 일반 4년제는 갈 수 있겠다. 이런 범위는 100분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고요. 최종 지원은 석차, 누적비를 가지고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보다 학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은 학과보다 대학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의 수능 기준은 명확하게 대학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더라. 물론 뭐 의대나 약대나 간호대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경향성이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5학년도 달라진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군별 이동은 상위권만 제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정도는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상위권 대학은 의대가 중요하겠지만 중위권 대학은 오히려 무전공, 자율전공을 얼만큼 선발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번째 예측 서비스는 그냥 참고 정도. 왜 가끔 장판지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 용어를 쓰는데 100분이 300점 어디 갈 수 있고 100분이 299점 어디 갈 수 있고 이런 이제 표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 정도 라인이구나 정도 확인하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정시 안내하면서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번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왜 그 학과를 가려고 하는지 과거처럼 대학만 가면 뭐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좀 해보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수능 위주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학과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편이라서요.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잠깐 내가 왜 대학 가려고 하는 거야? 대학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고민들 좀 해보시고 그러면 대학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대학 그렇지 않은 대학의 생각보다 대학 내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살펴본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자, 구체적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배치표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자료다. 또는 일부 사교육기관에서 배터리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자료다. 혹시 작년에 해보시거나 올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결국 누가 지원하느냐의 문제라서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그래서 불안하겠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적어도 대입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재수 가능하냐? 반수 고려하고 있냐? 대학이 우선이냐? 학과가 우선이냐? 대학 입학한 다음에 전과할 수 있냐? 복수전공할 거냐? 다전공할 거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 대학이 복수전공에 다전공이 열려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요. 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점수냐? 내가 몇 점인지도 모르고 저 어디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상담도 꽤 있습니다. 의외일지 모르지만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원 가능한 전형이 뭐냐? 일반 전형만 가능하냐? 아니면 기획인전도 가능하냐? 또는 내가 과학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걸 필수로 요구하는 대학은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리한 수능 조합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가군, 나군, 군별 특성도 이해해야 되지만 실제로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작년 학생들도 이 복잡한 계산 결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전공, 무전공 또는 신설학과가 아니라면
결국 작년 합격선과 유사하게 형성이 될 거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작년 합격 학생의 환산 점수, 누적비, 등수.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모집 요강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이 물론 정해져야 모집 요강을 보긴 하겠지만요. 대학이 정해지면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웬만한 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상담을 어떻게 하면 도움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대학을 생각하면 지역대학 상담 최고 전문가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왜냐면요.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이게 뭐냐면 맨 위에 건 충남대학교를 지원한 지역 학생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에 대전 학생들이 26.52%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 합격선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대전 지역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거 일부인데요. 충남대의 46.19%가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부산이나 대구에서 오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저 인원의 상당수는 대전이나 세종일 거다. 그러면 결국은 충남대학교의 합격은 누가 결정하느냐? 대전, 일부 충남, 그리고 세종 아이들이 결정할 거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번에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이 정도 점수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면 그게 결국은 합격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경험치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화면 왼쪽에 있는 자료가 뭐냐면 실제 대전에 있는 대입상관 지원단이라는 곳에서 대전 지역 학교들의 그 수능 성적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러나서 앞서 제가 누적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누적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77점 했어. 충남대 방식으로. 그럼 올해 그 점수가 몇 점 정도 되지? 이런 비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작년에 177점이었던 학과는 올해 175점 정도 되겠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상담을 하고 실제 원서를 쓰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대학 점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학교의 교사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서울권은 모르겠지만 대전 지역, 충남 지역 학교의 가장 정확한 상담은 지역 선생님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추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전 대입 지원단에서 만든 올해 자료입니다. 학교에 다 배포가 돼 있고요.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과 여기 점수를 쭉 입력하면 본인의 점수가 자동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게 뭐냐면 이게 누적비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올해 필름점수 단순 합을 가지고 계산했더니 412점인 학생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쭉 계산해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이런 자료가 이미 학교에 다 배포가 돼 있으니까 비싼 돈 주고 잘 모르는 서울학원 가지 마시고 꼭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교육청 자료도 있죠. 여기는 이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자료인데요. 여기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센진학이라는 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가능한 점수대 이런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요.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되는 건 역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사용하는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개선됐고 그 다음에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부분에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라는 건 100분위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즉 어디가에 들어가서 대입정보센터, 대학별 입시정보, 전형평가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들어간 다음에 대학에서 예를 들어 한밭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한밭대학교의 2024학년도 70% 컷 점수가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밭대 모바일 융합공학과 70% 컷은 100분위 평균 70.90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내가 100분위 한 77점인데 그러면 한밭대학교의 학과 중에 갈 수 있는 데가 있겠구나 이렇게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건 환산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이렇게 치면
볼 수 있다. 아, 내가 이 정도에 갈 수 있구나. 제가 충남대 어디 갈 수 있어요? 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백분위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전형평가기준 및 전년도 결과원고에 들어가서 충남대 검색을 하시면 충남대 학과별 백분위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아, 대략 이 정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가늠하는 용도로 매우 유용하다. 자, 그게 이제 만약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밭대학 갈 거야 라고 결정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게요. 대학별 성적 분석. 정시로 가서 대학명과 학과명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대학별 성적 분석에서 올해 수학능력평가 시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고 선택 분석 닫기를 하시면 이렇게 한밭대학교 방식으로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즉 내 점수를 작년 방식으로 산출하니까 458.33 한밭대 방식입니다. 500점 만점에. 그랬는데 실제 작년 경제학과 합격 학생의 70% 점수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426.6. 즉 단순 비교하면 아, 나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점수인 거죠. 물론 이제 누적비를 또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대략적인 대학과 학과가 결정되면 어디가에 대학별 성적 분석을 통해서 작년 환산 점수와 내 환산 점수를 비교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아,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어디가에 1600-161에 전화하시거나 또는 온라인 상담에 올리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문가용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립니다. 아, 작년에 몇 명이 지원했고요. 몇 명이 합격했고요. 몇 명이 추원 합격했고요. 합격자의 점수, 환산 점수는 얼마고요. 누적비는 얼마고요. 이런 걸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전화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제가 이 정도 점수인데 어디 갈 수 있어라고 전화를 주시면 또는 온라인에 상담 올리면 답변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00분위를 통한 확인 그리고 뒤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이제 필요한 이런 자료도 있죠. 지역대학의 군별 모집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반영 비율이라던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어디 가면 이 자료가 다 모아져 있냐면요. 똑같이 어디가 대기업 사이트죠. 어디가에 대입정보센터, 대입전략자료실이라는 데 가서 보시면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학원에서 공개하는 자료들 대부분 이거 자료를 다시 재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만큼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별 정시 모집 전형 분석 이런 그 책자를 내려받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중부권 대학을 가면 전형 일정이라던가 대학별 면접이나 실기 고사 일시 그 다음에 군별 모집 현황 영역별 반영 비율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디가에 대입정보센터, 대입전략자료실에 가서 자료를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 그 중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서 그걸 보시면 아마 이런저런 뭐 정시 강의에서 듣는 자료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지역대학은 대부분 이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디가 대기업 상담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점수 입력도 안 한 상태에서 저 아무 대학이나 가면 돼요. 아무 학과나 가면 돼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는 점수만 입력하는 다음에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씀드리고 있죠. 100분위로 일단 대략적인 걸 확인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답변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온라인 상담에다가 글을 올리시면 되고요. 전화는 옆에 있는 것처럼 160-162로 전화하시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늘 계속 통화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온라인보다는 전화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이렇게 답글을 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단편적인 정보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전화는 보통 10분 이내 내외 정도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여러 대학, 여러 학과를 같이 비교하면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 상담 교사들의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 이런 것들도 사실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화를 하시면 좋겠다.
자, 이 상담 방법 조금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은 어느 대학 갈 수 있어라고 묻지 마시고요. 한 번에 하나의 대학, 하나의 학과만 딱 지정해서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제 점수와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이러면 거기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입력된 점수는 충남대 환산 방식으로 몇 점이고 작년에 누적비는 얼마였고 작년 합격 사례가 10건인데 10건의 점수는 이랬고 누적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충합격은 이 정도 점수가 있었고 올해는 뭐 인원수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건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답변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충남대학 갈 수 있는 학과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학과만 얘기합니다. 아,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뭐 통계학과 갈 수 있어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00분위로 비교한 거라서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짧으면 답변도 짧고 구체적이면 답변도 구체적이다. 온라인은 하루에 3번까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전화는 제한은 없습니다. 뭐 하루에 몇 번 했을 때 이런 제한 없지만 가끔씩 이제 저도 전화를 받다 오면 약간 감정적으로 안 좋은 경험들을 좀 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무료해도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라인보다 훨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전국에 이제 전화 상담을 받는 분이 한 4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 지역 선생님이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부산대학교가 궁금하다 그러면 부산 지역 선생님들이 조금 더 그거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전화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라기보다는 적어도 대학 학과가 결정되면 한 2-3번 정도 해서 선생님들의 개인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이 비슷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2025학년도, 24학년도, 23학년도 모집 인원, 최초 2월 최종, 그 다음에 경쟁률, 그 다음에 전형 요소, 그 다음에 반영 비율 이런 게 다 한 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형 방법,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맨 아래 보면 대학 입시 결과죠. 그래서 2024학년도, 23학년도, 22학년도 3년간의 합격 사례 점수들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 그다음에 학생의 표준 점수 100분위, 그 다음에 학생의 점수, 이 입력된 점수겠죠. 입력된 점수의 환산 점수, 수능 점수, 누적비,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합격 사례들의 환산 점수, 수능 점수, 누적비, 위치 이런 것들이 다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앞서 이제 한밭때 말씀드렸죠. 어디가 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한 맨 위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458.33인데 작년 합격 점수가 70% 컷이 426점에서 이거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대기업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2024 합불 사례가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한밭대 경제학과는 작년에 합격 사례 등록된 게 없었습니다. 불합격 사례만 있었는데요. 불합격 사례 보면 맨 위에 1번이 내 점수가 표점이 355인데 320점이 불합격했네? 그런데 예비순위가 8번이었어. 내가 446.67인데 여기가 점수가 두 개 다른 건 제 자료가 달라서 그런 거고요. 누적비가 10.65야. 근데 작년에 19.6이 불합격했는데 후보 순위가 8번이었어? 그럼 10.65를 하면 꽤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구나. 맨 끝에 보면 대학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작년에 16.38%까지 합격을 했대요. 70% 컷이. 그럼 그걸 통해서 그러면 나라면 충분히 합격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저기 대학명을 클릭하면요. 뭐 또 볼 수 있냐면 이 학생이 다른 대학에 어디에 지원해서 합격했는지, 예를 들어 첫 번째 학생을 클릭했더니 대전대학교를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를 썼고요. 실제 일반 전형 충원 합격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학교에서 보는 거지만 대학명을 클릭하면 이 모집 단위별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했는지, 다시 말하면 이 경영학과, 충남대 경영학과를 쓴 학생이 실제 보니까 충북대 정시 경영을 쓴 학생이 12명, 그 중에 33%가 합격했다. 이런 통계 자료도 역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이런 경향성들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대학 검색에서 그 학교의 환산점, 합격 사례 검색 가능하고요. 작년 사례의 지원 경향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누적비를 통해서 작년에 몇 등과 올해 몇 등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학교에서 꼭 이걸 활용해서 상담을 하면 많은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일반대 말씀만 드렸는데 전문대 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전문대 관심이 좀 없는데요. 전문대의 장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전문대학, 앞서 말씀드린 건 한국대학교육협의, 즉 4년제 대학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전문대학은 한국전문대학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프로칼리지라는 사이트고, 여기 있는 게 그 첫 번째 화면입니다. 전문대 지원할 때, 전문대는 당연히 전문대니까 교직기수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호학과 이런 경우는 교직기수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과 취업은 약간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대학이 취업이 잘 될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또 간혹 그 일반대 가는 학생 중에 나는 가서 편입할 거예요. 또는 복수전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전문대 중에 요즘은 무시험 편입을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대 가서 편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전문대 유사학과를 가서 해당 학교를 편입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다. 저 밑에 있는 연계 편입 가능 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이 쭉 모집 요강이나 소개 자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를 졸업한 다음에 어느 대학에 무시험, 즉 추천만 받을 수 있으면 합격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 학과 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이 학과 예시를 보더라도 보건교사,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보건교사 임용시험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학교에 취업이 되면 보건교사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격증 또는 어떤 취업 방향들, 그다음에 어떤 그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문대 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프로칼리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전문대 정시 자율모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대는 추가 모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문대는 자율모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 가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 입학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면 전문대는 좀 특이하게 거의 마지막 합격자 점수까지 거의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대학명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전공명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을 하시면 거의 마지막 합격자 사례까지 나오니까 일반대보다 훨씬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년도 입시 결과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전년도 입시 결과 하면 지역 또는 학과를 선택하면, 제가 이제 대전 지역을 선택해서 간호라고 전공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개의 대학,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우송대가 나왔죠. 그러면 모집 인원, 합격자 평균, 합격자 추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전문대 수능 점수는 또 전문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 손으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이트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진로진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중간쯤에 교사형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꿈꾸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 학부모 자료가 있고요. 여기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점수 입력하면 아래에 있는 정시상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를 들어 간호로 검색을 하면 실제 현재 입력된 점수로 갈 수 있는 간호학과가 목록형으로도 나오고 그래프형으로 쭉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별로 간호계열, 뭐 건설계열, 게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해당 계열별로 어느 대학에 이 학과가 있는지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프로칼리지라는 사이트의 장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맨 앞에 말씀드린 것과 겹칠 것 같은데요.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내가 합격한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어떤 학과가 좋은 학과냐? 내가 합격한 학과가 좋은 학과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좋아 나빠 뭐 어느 대학 가면 뭐가 있어라지만 분명히 점점 그런 경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웠냐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막연하게 그냥 좋은 대학가 멤버가 될 거야.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대학에 가서 뭘 할 건지, 어떤 역량을 키울 건지를 고민하면서 대학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입시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인 것처럼 한 번 더 도전할 거야. 이러면 뭐 어떤 선택을 상관없지만 내가 합격을 할 거라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다면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역 정시 말씀드렸죠. 2월 인원이 매우 중요하다. 경쟁률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2월 말 추가 모집까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수능 1점 높이는 데 필요했던 노력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내신 1등급 또는 1점을 높이기 위해서 수능 점수 1점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생각해보고 최소한 지금부터 내가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1점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경주한다면, 투입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